현존 수업. 당신 주변의 물리적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에 있다. 이 때문에 그것들은 늘 전혀 새로운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건의 표면에만 주의를 뺏겨 있으면 당신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늘 새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흥분하고 다른 상황에는 흥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당신을 흥분시킨 사건이 무엇이건 간에 사실 그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것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불편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아직 통합되지 못한 과거의 불편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이유는 대개 그것이 당신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뭔가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긴다. 현존 수업에서는 당신이 흥분하도록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을 메신저라고 부를 것이다. 이 체험 여행을 하는 동안 현존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메신저를 보내어 당신을 위한 일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동기 이래 오랫동안 자각하지 못하도록 억눌러 왔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의 기억을 떠올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현존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냐하면 자신의 깊이 억압된 과거를 통합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는 거울의 반영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존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위한 상황을 마련하는 이유는 억압된 기억들을 의식 표면에 떠올려 의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마련받는 경험의 느낌은 거의 언제나 불편한 느낌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경험들은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은 당신의 직감력을 키워준다. 그러므로 현존 수업은 당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더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현존이 감정의 자각을 돕기 위해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작용한다는 깨달음은 어쩌면 좀 섬뜩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놀라운 현존이 매 순간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바싹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오히려 위안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로써 당신은
지금 결코 혼자이거나 길을 잃었거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현존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꿈속에 잠들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시간이라는 음침한 복도에서 정신적으로 헤매고 있는 한, 당신의 자각의식은 현존에 대한 직접 체험에 무감각하게 된다.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당신을 위해 상연되는 연극과 비슷하다. 이 연극은 당신이 안으로 억압해 왔던 것들이 바깥 세상에 비친 것이다. 당신은 내적 통찰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인지하는 외부 시야의 도움에 의지한다. 당신은 메신저, 즉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그들은 10중8구 당신이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이 어리둥한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보고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전 당신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들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기억을 되비춰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련된 전체 상황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은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존에 의해 일깨워져서 당신을 돕는다. 이 흥분의 무대극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당신 곁의 가족과 친척,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다. 하지만 현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여 당신의 주의를 통합되지 못한 감정 상태로 향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 마련된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반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다. 반면에 투사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은 꼭 알아둬야만 한다. 즉, 느낌과 직감을 통해 인식되는 기억은 과거가 현재에다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당신이 거기에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동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것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에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현존 수업 여행을 마칠 때까지 마치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듯이 뒤로 물러나 앉아 자신의 경험을 지켜볼 것이다. 연극을 관람할 때 당신은 배우들이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언행을 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배우와 싸우지는 않는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 단지 연극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우들은 단지 당신의 가슴에
친숙한 감정에 방아쇠를 당겨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무의식적 감정의 기억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다. 다만 당신이 시간이라는 꿈속에 머물러 있는 한 이런 마련된 과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을 느낌과 직감으로써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현 순간의 자각이 커지고 있다는 표시다. 이 마련된 과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알고 나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를 깨닫고 웃게 된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당신의 삶의 경험 전체가 마련된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잘 그리고 자주 거기에 걸려드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는지를 깨닫고 웃을 줄을 알게 되면 웃을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감정에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과 그런 상황에 자동 반응하는 것은 현존이 보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동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힘을 얻도록 인식의 훈련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라. 자동 반응과 의식적 응답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동 반응은 자기를 방어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를 바깥 세상으로 보내는 행동이다. 자동 반응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의 원인을 잠재우고 통제하려고 펼치는 드라마이다. 모든 반응 행동의 주제는 비난과 복수다. 자동 반응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의식적 응답은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에너지를 무의식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도로서 품어 안고 건설적으로 내면화시키려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의식적 응답 행동의 주제는 책임이다. 당신은 내면에서 펼쳐지는 감정 상태를 바깥으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느낌으로써 의식적으로 반응한다. 이제부터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어떤 상황들이 당신의 일상적 경험 속에 펼쳐질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통합시키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들이다. 당신의 주의를 자석처럼 잡아당기는 힘은 그 상황들이 당신의 억압된 과거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상황이 당신이 경험하는 다른 모든 상황과 다른 점은 거기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한다는 것이다.
현순간에 자각을 얻어 의식적이고 책임있게 행동하게 될 때까지 당신은 이런 마련된 상황들에 대해 계속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된 기억이 떠오르는 방식을 꼭 유념해야만 한다. 억압된 기억은 당신의 정신체 안에서 이야기나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으로 나타난다.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기억들을 반영하는 메신저가 당신의 경험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또 당신의 투사와 반응적 행동이 방아쇠에 의해 촉발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이때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느낌을 조작하려 들지 말고 단지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당신은 물리적 상황의 표면 아래서 에너지로 흐르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는 직감을 일깨울 것이다.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반영된 기억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또한 반응적인 것과 응답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을 준다. 이 과제를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당신은 과거의 유령을 내쫓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메신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리고 자동 반응과 의식적 응답을 구분함으로써 당신은 유령 잡는 사람이 된다. 유령 잡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시간이라는 꿈에 의해 반응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의 의식을 용의 주도하게 이끌어 간다. 현존 수업에서는 당신의 주의를 몸으로 되가져와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게 하는 도구로서 15분간의 호흡 수련법을 이용한다. 호흡 연습을 하면 당신은 아동기부터 늘 당신과 함께 있었지만 인식되지 않도록 용케 억눌러 왔던 그 고통과 불편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의식적인 연결 호흡 연습. 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편안하고 곧게 편 채 눈을 감는다. 방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보통 앉는 방식으로 의자에 앉아도 좋다. 다만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잠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은 몸을 잊어버리게 하고 의식이 깨어있게 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연결시킨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멈춤 없이 내쉰다. 의식이 바싹 깨어있는 상태에서 소리내어 숨쉬어
숨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한다. 들숨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날숨은 내려놓듯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한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들숨은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에 날숨은 자연스럽게 땅으로 내려가는 물이다. 들숨에는 깨어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날숨은 자연스럽게 쉬되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동일해지게 하라. 들숨과 날숨이 리드미컬한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이어지도록 호흡한다. 코로 숨 쉬는 것이 좋다. 코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호흡하라. 그러나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율에 불균형이 생긴다.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호흡에 맞추어 다음의 의식적 응답을 마음속에 떠올리라.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 호흡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맞추라. 들이쉬며 나는, 내쉬며 지금 여기, 들이쉬며 이 안에, 내쉬며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 이 의식적 응답은 연결호흡 연습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호흡을 연결시킴으로써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에 다가간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관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호흡 연습을 마친 뒤에는 호흡에서 주의를 거두어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일어나는 느낌과 아무 조건 없이 함께 하기를 권한다. 모든 경험이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연결시킬 때 당신은 시간이라는 관념적 틀 속을 정신적으로 들락거리는 대신 몸을 의식적으로 자각한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경험은 당신에게 아주 생소한 것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의 경험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던 것들이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육체적으로 현존하지 못했기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뿐이다. 지금에 와서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이런 경험들로부터 도망가기를 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각하기로 한 처음의 의도를 망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진퇴양난의 문제다.
당신은 고통과 괴로움에 저항할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어 하는 자동 반사적 충동에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보기로 함으로써 그 경험을 기꺼이 탐사해 보아야 한다.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고통이나 불편과 함께하기를 택하라. 불편한 느낌을 어떤 식으로도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해하거나 심성화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느낌과 직감으로써 그것을 가능한 깊이 들여다보라. 누적된 감정이 필요에 따라 응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고통이나 불편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점차 변화해 간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일들을 당신의 영토를 침공해 오는 적군처럼 대하지 않는다. 당신은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자신의 무조건적인 현존으로서 부드럽게 달래주는 어머니와 같은 태도로 고통과 불편에 다가간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갑옷과 무기 대신 에너지를 통합시키는 능력이 생겨난다. 자신의 고통과 불편에 조건 없는 주의를 기울여 보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말고 그저 그 변화를 지켜보라. 그 변화가 당신에게 유리한 것이기를, 혹은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불편을 당장 끝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 어떤 결과가 오든 그것에 마음을 열고 있으라.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도를 품지 말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그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고통과 불편의 무조건적인 주의를 기울일 때, 때로는 상황이 실제보다 확대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더 잘 자각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부터 염두에 두고 있으면 밑바닥에 있는 원인의 움직임을 가두어서 제한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러면 당신이 느끼는 불편은 더 커진다.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다한 뒤에는 고통과 불편한 느낌이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라. 현조는 감정 통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니 현존이 스스로 결과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은 현존에 의해 의도적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라. 당신은 살아온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고통과 불편을 무시하고 억눌러 왔다. 그것을 물리쳐야 할 적으로 대했다. 사실 그것은 감정의 통합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메신저인데 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이 고통과 불편에 의식적으로 다가가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부모에게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라면 부모가 갑자기 팔을 벌려 사랑으로 안아준다고 해서 금세 마음이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는 처음에는 망설인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무릇 통합적 접근법은 응급처방식 접근법이 아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불편에 대해서 당신이 여태껏 품어온 적의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자신을 이렇게 키워나갈 때만 통합의 열매는 자라난다. 우리 안의 아이는 순진무구하고 또 동시에 무력한 상태로 태어난다. 무력하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신뢰한다. 하지만 결국 무력하고 취약한 아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사랑에 못 미치는 경험을 내면에 각인시키고 만다. 그것은 부모가 의도적으로 사랑을 덜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 역시 자신이 어릴 때 받았던 바로 그 정도의 무조건적인 관심밖에는 아이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는 아동기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인받은 불편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실에 늘 부딪히며 살게 된다. 성인이 된 그는 그 불편한 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표출된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고 화나고 슬퍼한다고 믿는다. 그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각인된 두려움, 분노, 슬픔이 외부로 표출된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불편한 감정적 각인이 표출된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면 자신이 애초에는 순수한 상태로 삶의 경험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 자신의 참된 모습인 현존 대신 자신이 아는 경험, 다시 말해 자기 내면에 각인된 상태를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면 당신은 애초의 순수성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린다.
어릴 때 받았던 감정적 각인이 현재의 성인기 경험에 표출된 것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당신은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것에다 자신의 정체성의 토대를 잘못 두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이런 잘못들을 곧 자신이라고 여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순수성, 다시 말해 자신의 내면의 느낌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을 통해 표출되는 잘못이 곧 당신 자신인 것은 아니다. 당신은 순수한 상태로 태어났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느낌인 현존이 순수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는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애쓴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신을 돌보는 것에 관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에게 참된 사랑을 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의 무조건적인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경우마저 생긴다. 이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자신을 희생시키게 만드는 주범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믿는 무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상황은 자기 안의 공경이 주변 세상에 반영됨으로써 더욱 가속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에는 당신이 도와준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들어 그들이 가진 힘을 빼앗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런 의존성은 그들이 자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자기 잘못으로 보이는 현상을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켜 놓는다.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은 어느 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자신이 갖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다. 오직 무조건적인 관심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 때에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현존 수업의 여정 중에도 당신에게는 도저히 현존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불편과 혼란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두려움과 분노,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요청하는 때이다. 이 구조 요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 상태의 울림을 느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과 함께하라. 그것은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를 품에 안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쏟아부어 주는 것과 비슷하다. 눈을 감고 7살 난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 아동기 자아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느끼는 분노와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라. 아이가 하고 있는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키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이의 경험은 그것 자체로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것과 무조건적으로 함께하라. 아동기 자아를 이처럼 심상화하여 돌보면 당신 내면에 있는 부모의 자질이 일깨워진다. 아동기 자아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때면 조화롭고 편안한 울림이 일어난다. 처음에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아동기 자아는 굳은 살이 박힌 듯 무딘 경우가 흔히 있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통합되지 못한 경험의 일부를 통합하겠다는 당신의 의도는 무조건적인 것이다. 해방과 안도의 눈물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흘러나온다. 통합되지 못한 경험의 일부에 대한 통합 작업이 시작되고 나면 당신은 그 과실을 맛볼 수 있다. 그 과실이란 평화와 기쁨과 창의성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괴롭히던 일상의 경험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더 즐겁게 지내고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불편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깨닫게 된다.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를 구출해낸 결실을 거둬들이려면 조건 없는 느낌과 직감의 힘을 계속 꾸준히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특징적인 감정이 의미 있는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아동기 자아는 곧 통합되지 못한 당신의 누적된 감정이다. 거기에 접근할 때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아동기 자아를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누르고 통제하면서 무시해 왔는지를 상기하고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간 속에 살면서 더 좋은 시간이나 더 편안한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 당신은 좋음과 나쁨, 편함과 힘듦이라는 양극단 사이를 바삐 오간다. 당신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더 편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에서 도망하여 저 경험으로 쫓아가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란 스스로 만든 인식의 감옥의 벽을 이리저리 튕겨 다니는 것이란 사실이다. 이 소동은 상당히 많은 외부적 활동을 촉발하고 당신은 그에 따라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당신이 얻어낼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움직임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당신이 얼마나 좋은 느낌이나 편안한 느낌을 느끼는가를 공부의 진척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감정의 성숙, 다시 말해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일에 관한 한 좋음과 편안함은 결코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개 회피와 저항과 부인을 나타내주는 표시일 뿐이다. 참된 변화의 움직임을 일깨우는 데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법은 자신의 감정 경험에 대해 좋다, 나쁘다 같은 이름표를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지는 경지로 당신의 인식을 고양시켜 준다. 현순간의 자각 속에서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흐르는 에너지와 흐르지 않고 막혀있는 에너지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순간의 자각 속에서는 모든 감정 상태를 다양한 강도를 지닌 움직임을 추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등급의 연료로 간주한다. 당신이 인간으로서 겪는 경험 속에서 최고 속도로 가장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어느 한 가지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예컨대 시간 속에서 사는 동안 당신은 행복의 추구라는 변덕스러운 외면적 경험과 진정한 기쁨을 혼동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단지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진정한 기쁨은 모든 것을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끌어안아야 한다. 현존 수업의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다음 3가지 인식적 절차를 탐사해 왔다. 1. 당신은 세상이라는 거울이 비춰주는 반영을 통해 통합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다. 이것을 메신저를 알아차린다고 한다. 2. 당신은 이렇게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의 내용으로부터 통찰에 다가가는 법을 배웠다. 이것을 메시지를 받는다고 한다. 3. 당신은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기억에 담긴 고통과 불편을 조건 없이 느끼는 법을 배웠다. 이것을 조건 없이 느낀다고 한다. 감정 통합 절차는 이 3단계를 결합시킨 하나의 통합된 인식 도구이다. 감정 통합 절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당신을 자동 반응하는 사람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신시켜줄 새로운 자각의식의 경로를 뚫어준다. 이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어렸을 때 감정체에 각인된 누적된 감정들을 통합해 간다. 감정체 속의 불편한 느낌이 통합되면서 누적된 감정으로부터 일어나는 정신적으로 각인된 신념 체계들도 해체된다. 또 이것은 타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요구가 줄어들게 하고, 따라서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일도 줄어든다. 이것은 또 자가치료 행위의 원인도 제거해준다. 그 결과로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이 변한다. 감정 통합 절차 1단계 메신저에 걸려들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될 때마다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지금 당신에게 마련된 사건이나 사람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사건이나 사람들은 메시지를 갖고 온 메신저로서 당신이 처한 엉망이 된 상황을 종식시켜주려 온 이이다. 메신저는 통합되지 못한 과거로부터 의식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당신의 기억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을 뿐이다. 메신저를 쏴 죽이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현존은 당신에게 그 같은 메신저를 끝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정통합 절차의 첫 단계는 메신저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마음 깊이 이 메신저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그들이 제 갈 길을 가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동 반응하여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군. 자동 반응하려는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품위 있게 한 걸음 비켜나는 것은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드라마로 도피하는 자동 반응적 습관을 내려놔야만 하기 때문이다. 2단계 메시지를 받는다. 감정통합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신은 내면으로 주의를 향한 다음 마련된 상황에서 경험되는 감정 반응의 에너지 울림을 느낌과 직감으로 만나야 한다. 당신의 몸이 이 울림과 공명한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의 동요를 느낄 때 당신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명치가 아래로 쏠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이 느끼고자 의도한 결과로서 무엇을 느끼든 그것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3단계 조건 없이 느낀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을 비난에 의지하여 외부화하는 대신 이제 당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험이 지닌 불편한 울림을 의식적으로 담아 안고 소화시키라. 조작이나 치료, 치유, 이해 등 어떠한 의도도 갖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만 하라. 담아 안음은 당신의 아동기 자아가 보내온 구조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응답에서 당신은 조건 없이 느끼기를 통해 당신의 아동기 자아에게 이렇게 선언한다. 네가 아프다는 걸 알아. 네가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 사실을 인정해. 이제 이 불편을 의식적으로 느낄 거야. 그렇게 너에게 무조건적인 관심을 기울일 거야. 그리고 평화의 느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응답할 거야. 당신이 느끼는 불편의 근원의 자리에 서서 조건 없이 느낌으로써 당신은 통합의 과정을 시작한다. 이처럼 통합이란 아동기에 통합되지 못한 측면들을 의식적으로 소화해내는 과정이다. 당신은 이 3단계 기법을 당신에게 감정적 불편을 일으키는 모든 의견 불일치와 신체적 질병, 갈등을 통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겪는 모든 불편한 경험의 성질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깨닫는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조건 없는 느낌과 직감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말이다. 이 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당신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성질은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의 반영이란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또 평화를 실현하는 일은 상대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임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해준다. 균형을 잃은 어른이란 다름 아니라 관심을 받지 못한 아동이다. 조건 없이 느끼기만 하면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은 통합된다. 아동기 이래로 당신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조건에 맞추어 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왔다. 이것은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는 끊임없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이란 당신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강요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당신이 드라마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관심이란 그 본질상 조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관심을 얻고자 할 때마다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돈처럼 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다. 사랑은 자격 조건을 따질 수 없다. 사랑은 그저 존재하는 것.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리인 것이다. 사랑은 당신 존재의 본질적 일부다. 현재 의식의 당신은 이렇게 물으리라.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걸까?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동일한 경험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인된 감정이 영속시키는 곤경이다. 이것은 전체 인류의 가슴에 난 벌어져 있는 상처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사랑은 아프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건이 아픈 것이지 사랑은 아프지 않다. 사랑은 어떤 하나의 상태다. 현존 수업에서 당신은 각인된 감정이 만들어내는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점차로 배우게 된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감정 개발의 결과는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 조건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조건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인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인식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누적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는 게 아니다.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접한다.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인간의 조건에 내재된 공경에 관하여 당신이 얻는 통찰로 온다. 그러한 통찰 중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을 갈구하고 있다는 통찰이다. 설령 그들이 증오에 차 있더라도 그것은 사실 사랑을 갈구하는 왜곡된 외침이다. 현 순간의 자각 속으로 깨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또 당신이 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에다 스스로가 조건을 덧붙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경험과 모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처한 공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이 지어내고 있는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게 된다. 웃음은 우리가 찾고 있는 약이다. 자신의 드라마를 스스로 비웃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기 용서가 진짜라는 증거다. 자신에 관하여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어렸을 적 무조건적 사랑을 구할 때 각인되었던 감정적 누적물의 울림을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의 질이 어떻다고 인식하든 그들이 보여주는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감정체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통해 바라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를 세상에 낳아놓은 것은 부모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게 느끼게 해줄 책임도 부모님이 져야 마땅해.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이 이 관심받지 못한 불쌍한 아동기 자아로 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드라마이다. 이것은 인간을 애워싸고 있는 복잡다단한 공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다. 이 분노를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타인들, 특히 당신의 부모가 자신들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화를 중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단순한 통찰이 필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목격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행동이 아닌 모든 행동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그들의 무의식적인 갈고라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어른들은 내면의 상태를 숨기는데 명수이기 때문이다. 어른인 우리는 만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는데 선수들이다. 당신은 속으로는 어떤 의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는 법을 잘 안다. 어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좋고 문제가 없으며 나쁘지 않다. 그러나 성인 세계의 표면 아래에 숨어 있는 감정 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당신이 만나는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안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화내는 무너진 가슴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릴 때 당신은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구를 그것이 아닌 뭔가 불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다고 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심판적인 마음이 되지 않게 해준다. 현순간의 자각에 다가가면 당신은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이 그것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당신이 처한 공경을 거울처럼 그대로 되비춰준다. 당신의 부모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현순간의 자각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거기서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며 이 조건지어진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한 아이를 보게 된다. 이 아이도 당신 안에서 아파하는 아동기 자아와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자신의 인식 오류를 깨달으려는 자비로운 선택을 내리는 대신 계속 분노에 매달려 있는 것은 과연 도움이 될까? 심판이란 곧 사물을 명료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이며 당신의 인식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다. 어떤 차원에서든 심판은 오만이다. 심판은 또한 이율 배반이다. 심판은 한편에서는 당신이 우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훈계를 하려 든다. 하지만 심판의 가장 해로운 결과는 자신과 타인들을 만유의 본성인 현존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심판을 통해 당신은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처해 있는 공경을 두고 상대방 탓만 한다. 그러니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기를 바랐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축복해 드림으로써 이러한 인식상의 폭력 행위를 해결하기로 하자.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을 향한 당신의 여정은 이제껏 다른 사람에게서 구해온 것을 스스로 자신에게 주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매 순간 경험하는 것에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느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당신의 인간적 경험에서 오는 느낌들은 타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서 그것을 느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당신의 감정체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느낌과 직감을 통해 거기에 무조건적인 주의를 기울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인 주의를 자신에게 보내라. 당신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온전할 때, 그 불온전함은 연인과 맺는 모든 친밀한 관계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반영된다. 당신이 시간 속에 사는 한 어떤 연인도 당신이 사랑에 관한 어른의 정의를 근거로 추구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다. 다시 말해서 시간 속에 사는 한 당신에게 연인이 생기더라도 그는 당신에게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보여줄 뿐이다. 오직 현순간의 자각으로 살 때만 연인은 사랑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는 당신이 사랑을 필요로 하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특정한 감정의 울림이다. 그 결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싶을 때나 아니면 특정한 타인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이 특정한 감정의 울림을 무의식 중에 재현해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애정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마치 상대방이 당신에게 사랑 없는 행동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거울처럼 당신을 비춰주는 메신저의 작용에 의해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는 상대방이 당신에 대한 사랑의 대가로 내거는 조건들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현존 수업을 해온 당신은 이제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를 좀 더 직접적으로 통합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 거부당하고 모욕받고 상처받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이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면 슬픔이라 불리는 그 울림은
계속 증폭된다.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아픔을 주는 이 무의식의 악순환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온갖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증상들을 통합해낼 수 있을까? 그 답이란 그 불편한 느낌에 조건 없는 주의를 기울여 가만히 느껴보는 것이다. 당신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거나 뒤틀릴 때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라. 나는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거나 틀어지게 된 사연과 물리적 상황에서는 주의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 당신 자신뿐 아니라 파트너의 행동으로부터도 주의를 거두어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오로지 그 결과만을 가만히 느껴봐야 한다. 현존 수업에 입문하기 전에는 실패로 돌아간 친밀한 관계가 불편한 느낌을 불러올 때 당신은 그 관계를 둘러싼 물리적 상황에만 주목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당신이 가졌던 여러 관계들이 그 결과는 다 달랐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그것들은 물리적 상황이나 그에 관하여 당신이 지어낸 스토리의 내용만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관계가 파국을 맞을 때마다 당신의 느낌이 어땠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이다. 그때 그 느낌은 지금 내 몸의 어디에 있는가? 느낌과 직감을 통해 자신의 실패한 관계와 관련된 감정적 누적물을 마주칠 때 사실 당신은 사랑에 관한 자신의 무의식적 정의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된 감정을 조건 없이 느끼면 상황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조건 없이 누적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 다양한 경험들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드러내준다. 당신이 사랑에 관한 무의식적 정의를 통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사랑에 관한 무의식적 정의에 끌려다니고 있을 때만 당신은 사랑을 찾아 헤맨다. 이 감정적 누적물이 통합되면 당신은 필요할 때 사랑이 당신을 찾아오도록 허용한다. 자신에게 스스로 쏟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 그것만으로 자족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당신의 공간으로 들어온다면 더욱 좋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란 오로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줌 속에
받음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우주라는 통일장이 맞추어 움직이는 에너지 주파수이다. 하지만 줌이 일어난 지점에서 반드시 받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통일장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줌으로 해서 당신이 받게 되는 것은 그 어디서든 올 수 있다. 만약 주는 바로 그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주는 행위에는 언제나 조작이 따른다. 주기를 빼앗기로, 받기를 얻기로 변질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런 조작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의 울림을 자신에게 조건 없이 주는 법을 알고 이 울림의 느낌을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무한정한 풍요로 가는 열쇠이다. 무한정한 풍요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받는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원할 때마다 얻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당신의 욕망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는 무관하다.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던 것, 즉, 무조건적인 관심을 자신에게 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결핍에서 벗어나 무한정한 풍요로 들어설 수 있다. 겉모습이야 어떻든 간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은 일어나는 그대로가 고스란히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때 당신이 할 일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거기에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이 의식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의식적 응답을 통해서 당신은 통합된다. 반대로 조건 지어진 반응을 통해서는 당신은 분열된다. 일상의 경험에 조건 없이 응답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느낌과 직감으로 대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울림을 그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느껴보라. 거기에 어떠한 조건도 갖다 붙이지 말고 그저 그것을 느끼라. 그것을 치유하거나 이해하거나 고치거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느끼는 것뿐이다. 그것을 느끼는 데는 아무런 기대도 섞여 있지 않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떤 조건도 없이 느낌으로써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사랑에 관한
당신의 무의식적 정의를 통합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이다. 근원의 차원에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매 순간 자기 경험의 느낌을 포용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에게 혹은 자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경험의 느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과 그들이 겪어야 할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빼앗아서 얻는 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얻어내야 할 사랑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은 거울처럼 중립적이다. 당신이 그 앞에 놓는 것은 무엇이든 다 비쳐 보인다.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빼앗아 얻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경험을 결핍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이다. 당신이 온전히 통합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보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 경험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얻을 수 있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당신이 그릇되게 타인에게서 구하려고 하던 그것을 자신에게 주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부모님과 가족, 그 밖에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친밀한 경험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메시지이다. 당신의 경험 속에 조건 없는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그들의 책임이 아니며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책임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당신이 스스로 갖다 붙이고 있는 조건들을 당신의 눈에 되비춰 주는 것 뿐이다. 아동기 때 당신의 감정체에 각인된 에너지적 조건들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복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현순간의 자각을 통해 당신은 더 큰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돈은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외부로 반영된 것이다. 감정체가 심각하게 막혀 있을 때 이것이 겉으로 돈의 결핍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 통합으로 현존감이 커지면 벼랑간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큰 돈을 모으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 경우도 있는데, 특히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그렇다. 현순간의 자각 속으로 들어가면 돈은 빵과 같은 것이 된다. 빵처럼 돈도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할 만큼의 빵을 갖는다. 당신은 그것을 쌓아두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당신을 통과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한다. 당신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래도록 먹을 만큼의 빵을 구입하지만 몇 조각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 없게 되고 만다. 현순간의 돈은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에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할 때 당신은 돈의 흐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 흐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더욱 현존할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매 순간 충분할 만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만 미래의 모든 지금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단지 쌓아놓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한 에너지 낭비도 없다.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생긴 질병이자 자기 경험의 질에 책임질 수 없다는 믿음이 결여된 행동이다. 시간 속에서 사는 한 당신의 초점은 일의 시작과 끝에만 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사이의 모든 것은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그러나 현순간의 자각에 들어가면 시작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저 모든 것이 계속될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춤이 없이 그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갈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현순간의 자각은 행위 너머에 있는 존재성의 영원한 정수에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힘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그렇게 당신은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서 장미의 향기를 맡는다. 서두름이란 없다. 실제로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은 양 대신 질을 선택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결과에서 관심을 거둔다. 여행은 원인인 반면 목적지는 결과이다. 결과는 자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신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 순간의 자각을 쌓는 일은 하나의 지속적인 여행이다. 당신의 근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근원의 실현을 향해 가는 당신의 여행도 끝이 없다. 그렇다면 서두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숨쉬고 미소 지으며 평화롭게 오늘 하루를 즐기자.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에 머물면 자신의 통찰을 신뢰하는 능력이 꼽힌다. 통찰은 분명하게 말하며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법만 알면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러준다. 통찰의 이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한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자신의 통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하루를 계획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자신의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가 펼쳐지는 그대로의 매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매 순간이 당신에게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쇼핑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지 쇼핑 카트를 몰고 가게 안을 지나다니면서 통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할 때 통찰은 당신의 손목시계가 쓸모 없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통찰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찰이 당신에게 언제나 타당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것은 통찰이 현재 당신이 있는 시간선상의 위치를 초월한 곳으로부터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통찰의 말을 따르면 당신은 통찰이야말로 늘 당신의 가장 숭고한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치 우유통에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듯이 통찰은 당신에게 임박한 사고나 자연재해를 미리 경고해준다. 통찰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원의 입에서 나와 당신 내면의 귀로 연결되는 직통선을 개설한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어떠한 중간 매개자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목사도 점쟁이도
심지어 일기예보관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근원과 직접 연결된다. 이런 때 그 어디에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근원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꿈의 설계도 속으로 곧바로 친숙하게 걸어 들어갈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기적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다.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